미술품 대작 사건의 가수 조영남. 최종 무죄 판결을 받은 심경 고백. 조수 쓰는 게 끔찍하게 여겨져서. 이들이 결혼하면 자산만 무려 2천억 원. 재벌가를 총출동시킨 약혼식의 주인공은 상간녀 스캔들에 휘말렸던 배우 김세아가 5년 만에 대중 앞에 나타난 진짜 이유는 매니저가 머슴 취급당했다고 폭로한 스타는 아유 바보냐고 너만 생각이 없냐고 이런 거 하나 딱딱 못한다고. 지금 풍문쇼 시작합니다. 지난주 갑작스럽게 국민 배우 이순재 선생님의 갑질 의혹이 제기되면서 연예계가 발칵 뒤집혔는데요.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 지난달이었죠. 6월 29일 S채널의 8시 뉴스에서 원로 배우 이순재 씨의 전 매니저인 김모 씨의 인터뷰가 나왔습니다. 그 헤드라인이 굉장히 자극적이었는데요. 머슴처럼 일하다 해고돼였습니다. 처음에는 실명 보도는 아니었고 유명 원로 배우 정도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게 일파만파 번지면서 이후 이순재 씨가 또 다른 매체를 통해서 이 보도는 과장된 측면이 있고 편파 보도라고 입장을 내면서 그때부터 실명이 드러나게 된 겁니다. 네. 그런데 이순재 씨가 올해로 데뷔 65주년이잖아요. 지금까지 스캔들 하나 없이 정말 많은 국민들의 사랑을 받았었는데 그래서 연예인들은 물론 또 그리고 수많은 분들의 충격이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S채널에서 언급한 그 매니저의 주장이 어떤 건지 궁금합니다. 네, 이 김모 씨의 주장을 보면 나는 배우 이순재의 매니저가 아니라 머슴이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2달 만에 부당 해고를 당했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특히 이순재 씨의 아내가 쓰레기 분리수거는 물론이고 생수통 운반이나 신발 수선 같은 허드렛 일을 자꾸 시켰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녹취록도 공개가 됐는데 함께 들어보시죠. 분리수거 나갈 때 못해 졸려와가지고 신발에 슬리퍼 안 맺겠지? 돈 달래면 주지마 저번에 다 줬어. 나는 내 얘기가 법이야. 넌 항상 그러잖아. 근데 사적인 일을 그리고 뭐 지속해서 계속 부탁한 건 엄연한 잘못이 맞고요. 하지만 이런 일은 양쪽 주장을 다 들어봐야 되지 않을까요? 전 매니저의 주장에 대한 이순재 선생님의 어떤 입장은 밝혀졌나요? 네, 일단 이순재 씨는 지난 30일에 한 언론사를 통해서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 S채널 보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나치게 과장된 편파 보도다. 라고 선을 그은 건데요. 전 매니저 이 김 씨가 2달가량 근무를 하면서 아내가 3번 정도 개인적인 일을 부탁했다라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했어요. 그리고 그 사실을 이순재 씨가 알고 난 후에 아내에게 주의를 줬다. 매니저 김모 씨에게도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사과를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제 매니저 김 씨가 머슴 생활과 더불어 부당 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잖아요. 그 해고를 당한 이유는 뭔가요? 예, 전 매니저 김 씨의 주장인데요. 일단 4대 보험 문제인 거예요. 4대 보험은 사실 이렇게 규칙적으로 출근을 해서 일을 하고 있으면 들어주는 게 원칙인데 이거를 들어주지 않았다는 거고요. 2달 동안 거의 5일 정도밖에 쉬지 못하고 주 평균 55시간 넘게 근무를 했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본인이 받은 월급이 월 180만 원이라고 했는데 180만 원이란 게 올해 기준 최저 시급보다 높습니다. 그런데 이건 40시간 기준이에요. 본인이 주장한 대로 주당 55시간 넘게 일을 했으면요. 그만큼의 차액에 대해서 휴일 근무 수당을 지급하는 게 맞는데 이걸 지급하지 않았다면 이거 역시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일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김 씨는 근무 시간에 비해서 기본급이 낮으니까 이순재 씨에게 처우 개선을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순재 씨는 이 매니저 고용이나 처우 개선에 대한 문제는 회사 측과 얘기를 해야 될 문제니까 회사 측에 매니저 김 씨의 말을 한번 들어보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순재 씨가 회사에 언지를 준 거 보면 그래도 해결책을 마련해 보려고 노력을 하신 것 같은데 왜 부당해고를 주장하고 있는 거죠? 김 씨 주장에 따르면요. 이순재 씨의 얘기를 들은 회사에서 일과 상관없는 얘기를 했다고 오히려 김 씨에게 질책을 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계약서 또한 작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빠르게 해고를 당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순재 씨 회사 측에서는 5인 미만의 사업장이기 때문에 전 매니저 김 씨 해고가 부당 해고가 아니다라고 반박을 했고요. 한편 4대 보험 가입 여부에 대해서는 고정으로 출퇴근을 하지 않고 쉬는 날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라고 밝혔습니다.
계속 회사가 거론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회사가 이제 이순재 선생님이 소속되어 있는 엔터테인먼트를 얘기하는 건가요? 사실 이 두 사람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회사라는 게 엔터테인먼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순재 씨가 원장으로 있는 연기 학원인 건데요. 이 연기 학원이 지난 2011년도에 생겼습니다. 이순재 씨가 일단 주축으로 연기를 지도를 하고 있는 곳이고요. 그리고 이순재 씨 또한 월급을 받는 그런 뭐 일을 하는 거지 본인이 직접 운영을 하는 상황은 아니에요. 이 의혹이 일파만파 커지니까 전 매니저라고 했던 분이 하나의 글을 올렸습니다. 이 S채널 방송한 내용 중에 연기자 지망생이던 전 매니저 중 한 명은 허드렛 일까지 시키는 너무 악이 바쳤다. 꿈을 이용당한 것.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이게 자신을 언급한 것 같다면서 쓴 반박글이었거든요. 그 내용을 좀 소개해드리면요. 이순재 선생님께서는 누굴 머슴처럼 부리거나 부당하게 대우하실 분이 아니다. 무뚝뚝하시지만 누구에게도 민폐가 되지 않으려고 노력하셨고 모범이 되기 위해 애썼다면서요. 본인이 일을 그만두는 게 선생님께 너무 죄송했다라면서 자신의 입장을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노동 착취 부분에 대해서는 연로한 두 분이 사시는 것 때문에 자신이 너무 도와드리고 싶었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본인의 생각을 이렇게 오히려 반박하고 나섰다는 것 자체는 저희가 분명히 사실 여부는 확인해 봐야 되지만 곱씹어 볼 필요는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누리꾼들의 입장이 좀 달려요, 사실. 지금 이 전 매니저라고 글 쓰신 분은 이순재 선생님을 존경했고 이제 학원생이었다가 매니저가 된 입장이잖아요. 근데 정말 그 매니저 입장에서 갑자기 어떤 그 연예인을 맡아서 했는데 뭐 집안일까지 했을 경우에는 당황할 수도 있겠다라는 입장이 좀 나눠지고 있어요. 누리꾼들 입장에서는. 근데 실제로 김 씨의 주장도요. 사실은 이순재 씨가 아닌 아내분에게 갑질을 당했다라고 직접적으로 주장을 하고 있긴 해요. 근데 맞아요. 어쩔 수 없이 보도나 언론에서 이제 이순재 선생님을 워딩으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좀 주목이 그쪽으로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아내분은 어떤 분인가요? 네, 이순재 씨의 아내인 최희정 씨는요. 이순재 씨보다 6살 연하고요. 이화여대 한국무용을 전공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당시 D일보 주최 콩쿠르에 참여해 신인상을 탔고요. 세계를 돌면서 투어하는 등 한국 무용계에서 굉장히 촉망을 받는 재원이었다고 알려졌습니다. 당시 이순재 씨가 명성요고 연극반을 지도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최희정 씨의 여동생이 그 연극반 소속이었대요. 그래서 동생을 좀 잘 부탁한다고 얘기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교제를 시작했다고 하고 1966년에 결혼해서 슬하에 일남 일녀를 두었고요. 무엇보다 방송에서 배우 이순재 씨가요. 자신이 있는 건 아내 덕분이라고 누누이 아내에 대한 사랑을 드러낸 바 있습니다. 뭐 이순재 씨의 아내는 이제 알뜰살뜰한 걸로 좀 알려져 있는데 이순재 씨가 결혼해서 6년 만에 서울 동부 이촌동에 210평 3층짜리 건물을 지었는데요. 이게 다 이순재 씨 아내가 정말 분식집을 차리고 악착같이 모아서 그리고 고급 중국 요리점까지 열 정도로 사업 수단이 굉장히 좋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순재 씨가 이제 사업이랑 나랑 맞지 않는다라고 얘기하자 또 아내분이 또 사업을 접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전원주 씨 말에 따르면은 이순재 씨 아내분이 주변 사람을 살뜰히 챙길 정도로 되게 유명하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두 분 다 80대 고령이시거든요. 벌써 55년 차 부부더라고요. 근데 이순재 씨가 이 배우로 본인이 오랫동안 활동할 수 있었던 이유가 이 아내분의 그 내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번 의혹의 중심에 있는 인물은 이순재 씨가 아니라 아내분이세요. 그런데 그런 사랑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직접 이렇게 다 해명을 하시고 직접 사과까지 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 사태가 있기 전에 이순재 선생님과 이야기를 충분히 했을 것 같은데 이순재 선생님 입장은 공식적인 입장은 뭔가요? 네, 김 씨가 주장하는 것에 대해 이순재 씨가 어떤 입장을 취했는지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성희님. 저는 채널A 풍문으로 들어쇼라는 프로그램의 작가라고 하는데요. 이제 과거 우리 젊은 친구들은 더러 부탁해서도 그렇고 자진해서도 그렇고 더러 우리 집안일을 많이 도와줬어요. 늙은이들이 하는 일들이기 때문에 무슨 짐을 날라준다든지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내가 없을 때 이제 뭐 할머니보다 병원 갈 때 이런 것들은 좀 도와줬어요. 근데 이제 그런 입장에서 할머니는 이제 그게 평상시 생각으로 아마 이 친구한테 얘기한 건데 더러 좀 원장하는 부분이 있었던 모양이라. 글쎄 나는 뭐 한 번도 그 사람을 머슴을 생각해서 활용한 적은 없고 내가 또 그 사람한테 무슨
어떤 문제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거나 요구하는 상황도 없고 야단친 적도 없어요. 다만 할머니 그리고 뭐 내 시부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된 거니까 미안하기도 했다. 내가 그렇게 했고 또 할머니도 뭔가 가볍게 이야기를 나눈 걸로 알고 있어요. 좀 법적인 문제는 우리 하고노고의 관계고 왜냐면 내가 임용한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고용주가 아니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노동법은 이제 노동위원회 또 제소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현재 심의 중인데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맞춰서 거기서 법이 정하는 대로 우린 따라갈 생각이었었는데 뭐 그거 상관없이 이제 내 문제는 언론에 먼저 제보를 하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80평생 처음이라는 이런 걸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았고 제소한 적도 없고 제소를 당해본 적도 없었기 때문에 상당히 충격이 큰데 하여튼 뭐 어떻든 간에 본인이 그렇게 섭섭하게 생각했으면 그 부분은 대단히 미안한 거고 지금도 그 부분은 아주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사실은 이 일을 보면서 개인적으로 좀 궁금한 점이 하나가 생겼어요. 그래서 패널분들한테도, 그러니까 우리 풍문쇼 가족들한테도 한번 개인적으로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 게 나의 매니저에게 도와달라고 할 수 있는 범위는 어디까지인가가 궁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거는 아주 간단해요. 매니저는 연예인을 케어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사실. 뭐 알람을 아침에 와서 알람을 해주고 뭐 옷도 방송에서 입고 오니까 그 옷도 들어주고 모든 건 케어하는 건 맞습니다, 사실. 근데 가족까지 부리는 건 아니에요. 매니저를. 그렇죠. 그거는 아니 근데 그 가족까지 말씀도 부리는 건 황영민 씨 아니라고 말씀도 생각해요. 맞는데 네. 저는 정말 여기서 이상한 게 뭐냐면 두 분 다 80이 다 되셨다고 그랬잖아요. 노인분이 생수병을 못 드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건데 그거 도와주는 거 같고 난 걸고 넘어진 건 난 그건 이상한 것 같아요. 이것도 이제 매니저 솔직히 말해서 나는 내가 그렇게 나이 드신 분이 생수병 좀 올려다 달라. 그러니까 당연히 할 것 같아요. 이거는 뭐 매니저가 아니어도. 그렇죠. 이웃 총각이어도 하고 이웃집 사람이어도 이런 건 도와주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매니저 이런 걸 갖고 넘어지는 사람 좀 이상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매니저분들에게 제가 또 물어봤어요, 사실. 한 10명 넘는 매니저한테 물어보니까 사실 그걸 당연하게 시키는 그런 거에는 상처를 받을 수 있을 수 있다. 그리고 매니저와 그 스타의 관계가 중요한데 관계가 없는 상태에서 바로 시키고 이러면은 당황스럽다라고 얘기하는 매니저도 있습니다, 사실. 그 관계인 것 같아요, 서로의. 아니 제가 아는 같은 연예인 친구의 매니저들이 정말 거짓말 안 하고 와서 집안 그 의류 이사했는데 집안 의류 같은 것도 다 그걸 해주고 코디들이 와서 그 의상을 다 정리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걸 본 적도 있거든요. 연예인과 매니저는 거의 맞아요. 가족이에요. 네. 정리를 한번 할 필요가 있는데요. 네. 솔직히 저는 스타와 매니저는 가족 같은 관계라는 얘기는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가족은 집에 있는 사람들이 밖에서 만나는 사람들 가족 아닙니다. 다만 가족 같은 관계는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가족보다 더 자주 보니까요.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건 뭔데 충분히 내가 이러이런 개인적인 부탁까지 할 만큼 상대방도 마음의 준비가 돼 있고 그 정도의 신뢰관계가 형성돼 있을 때는 이게 문제가 없을 수 있는데 적어도 이분은 2달 동안 일을 하면서 아직은 그런 일이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가족의 일까지 주어지다 보니까는 본인이 불만을 토로할 수 있었던 것 같거든요. 여기까지는 저는 뭐 편을 들자면은 이 김모 씨가 충분히 기분이 나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전 그 다음을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 이 모든 김모 씨의 피해로 인한 화살을 왜 이순재 씨가 다 맞아야 되냐는 거예요. 왜냐면 본인이 만약에 더 일을 확산시키고 확실하게 하고 싶었으면은 이순재 씨에게 당한 폭언과 어떤 갑질을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그게 없었다는 얘기는요. 이순재 씨한테는 적어도 본인이 내가 이 사대보험도 안 돼 있고 이러이런 고충이 있습니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고충을 들어주는 입장을 취해 오셨다는 거죠. 근데 이순재 씨가 그거를 결정을 내줄 수 없기 때문에 회사에 전달을 해줬고 아내의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아내가 이러이런 거에 대해서 잘못한 거는 자기가 시인을 하고 사과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계속 다른 쪽을 때림으로 인해서 결국은 이순재 씨가 이 사태의 중심부로 가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 전 좀 불편합니다. 저 일봐주는 실장님은 이런 얘기를 해요. 딱 진짜 그 매니저의 현실적인 얘기로 결국 돈이야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돈이라고. 돈. 돈을 그렇게 좀 많이 줬다면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라고 다 한 목소리로 얘기를 해요. 너무 적은 임금이고 그런 일까지 이렇게 맞춰서 할 정도면 좀 더 줬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진짜 현실적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도 그 생각을 하는 게 이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그
매니저분이 40대 초반인데 그럼 40대 초반의 생활을 하려면 180이라는 그 임금으로는 사실은 좀 힘들 수 있어요. 자, 일단 이런 논란이 되고 있는 전 매니저 김 씨의 정확한 입장이 무엇인지 궁금한데요. 네. 지금 보도된 내용을 보면은 극히 일부만 녹취록이 공개가 됐기 때문에 지금 정확한 입장을 좀 파악하기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순재 씨의 갑질 및 부당 해고를 주장한 그 전 매니저 김 씨를 직접 만나고 왔는데요. 네. 한번 보시죠. 이순재 씨의 매니저 일을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어요? 저는 이제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그런 게 관심이 많아서 저도 엔터테인먼트 회사 대표하는 그런 꿈이 있기 때문에 거기를 간 거지. 매니저 일 하기 전부터 존경하던 분이시고 저는 참 이게 기뻤는데 같이 일하게 돼서 기뻤는데 그래서 무조건 아무리 힘들어도 1년 이상은 하려고 생각하고 들어왔는데 막상 들어와 보니까 이건 매니저 업무가 아니라 제 머슴이란 표현을 하진 않았고 그건 그 집에 완전 집사 수준이라고 저희 부모님처럼 생각해서 그런 간단한 그 뭐 생수라든지 이런 걸 얼마든지 해줄 수가 있다고. 근데 말도 안 되는 개인 업무나 늘 무슨 그 선생님 업무가 끝나도 그 사모님한테 오다를 받고 퇴근을 해야 되고 일이 있으면 도와줘야 되고. 의뢰껏 그 사모님한테 전화를 하고 보고를 하고 퇴근해야 되니까 전화를 했는데 안 받아요. 그리고 제가 언제까지나 대기할 수는 없잖아요. 저도 힘들고. 그래가지고 한 번 간 적이 있는데 난리가 났어요. 이순재 씨 아내분에게 막말을 들었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자주 쓰는 말이 너 이렇게 바보냐고, 이렇게 멍청이냐고, 응? 뭐 그런 거 하나 딱딱 못하냐고, 응? 짜증나 죽겠다는 표현을 이렇게 자주 쓰셨어요. 네. 그럴 때 그러면 그 자리에서 항의를 안 하셨어요? 어떻게 보면은 그쪽이 갑이면 저는 을인 입장이잖아요. 하고 뭐 대화도 통하지도 않고 한 3개월 지나서 그냥 제가 이렇게 좀 정리를 해서 그 말씀을 드리려고. 그냥 180만 원만 받고 선생님 매니저 업무만 하고 싶다고, 집안일 안 하고 싶다고, 이런 식으로. 그걸 꼭 하셔야 되면 4대 보험은 들어줬으면 좋겠고, 집안일을 이렇게 많이 시키실 거면 최소 250은 해야 저도 감수하고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근데 그걸 사모님이 이순재 선생님이나 대표한테 잘못 전달한 것 같고, 근데 결과적으로는 그만 나오라고. 그러면 부당해고를 지금 주장하시는 거잖아요. 이순재 선생님이 말씀하신으로 바로 그만두신 건지 아니면 어떤 부당해고에 대해서 그러니까 해고에 대해서 어떤 설명을 들으셨어요? 저를 그럼 해고하는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4대 보험 들어달라고 한 게 해고 사유래요. 근데 저는 이순재 선생님한테 제가 그냥 그 얘기를 한 자체가 선생님은 그게 기분 나쁠 상황이 아닌데 이미 그때 그냥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그 중앙노동위원회에 제소하셨잖아요. 그 제소 내용이 어떤 부분인가요? 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 그냥 한 건이고요. 노동청에는 근로계약서 미작성, 4대 보험 안 들어준 거랑 시간의 근로수당 미지급하고. 그러면 이순재 씨가 어떻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바라는 게 있다면 먼저 언론에 심플한 사과를 해라. 그 전 매니저 말이 맞고 우리가 잘못을 한 걸 인정한다. 매니저 만나서 사과를 하겠다. 이 세 줄만 나가면 제가 그 사과를 받겠다고 했어요. 이순재 씨는 사실 후배들한테는 정말 모범적이고 친근한 선배님으로 유명해요. 그래서 결혼하는 스타들이 항상
주례를 이제 부탁할 때 가장 많이 부탁하는 게 이순재 선배님이고 그걸 너무나 또 흔쾌히 수락해 주시고 하셔서 사실 결혼식장 많이 다니다 보면 아 이번에도 또 이순재 선생님이시네 할 정도로 그만큼 들어주신다는 거죠. 청을 후배들의 청을 정말 많이 들어주시고 또 후배들한테 사실 그걸로 유명해요. 우리 이순재 선생님은 시간을 너무나 칼같이 후배들보다 훨씬 일찍 나와서 대본 보고 대기하시고 분위기를 벌써 익히시고 뭐 이런 준비하시는 게 너무나 철두철미하게 몸에 배이신 지각이 분이시고 어쨌든 보면 원칙을 지키시면서 하시는 분이잖아요. 예. 자기에 대해서도 철저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번 이런 논란이 불거졌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타격이시죠. 곤욕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이번 사태가 불거진 다음에도 단 한 번도 피한 적이 없으세요. 제가 다음 날 아침에 통화한 시간이 7시 반이었어요. 아침. 네. 그때도 전화 받아서 본인의 얘기를 일일이 다 하시고 거의 전 언론사랑 통화를 했는데 통상적으로 어떤 일이 불거졌을 때 연예인이 직접 나서서 모든 언론사와 다 통화하면서 얘기하는 경우는 별로 없고 저는 연락 오는 기자님들을 다 직접 통화하셨다고요? 직접 다 통화를 했죠. 그러니까 이순재라는 이 이름과 갑질이라는 단어의 부조화에서 오는 그러니까요.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이순재라는 단어, 갑질이라는 단어가 합쳐졌을 때 대중이 굉장히 좀 뭐랄까 굉장한 호기심을 이 사건에 드러내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이 시점에 좀 안타까운 건 뭐냐면요. 전문 매니지먼트가 왜 중요한지를 더 전 절실하게 알게 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전문 매니지먼트 같은 경우에는요, 각 스타의 성향을 정확히 파악하고 매니저의 성향을 정확히 파악을 해서 매치를 많이 해줍니다. 맞아. 왜냐면 사람 대 사람의 일이니까 평소에 이 사람이 개인적인 이런 요구가 많은 사람이라는 건요, 매니저에게 미리 얘기를 해요. 이 분은 같이 일하다 보면 이러이런 요구가 좀 있을 수 있는데 네가 그거를 할 수 있겠냐, 네가 인정할 수 있는 범위냐라고 물어봐서 그렇다면 해주고 전 그거 인정 못합니다 하면은 그 매니저는 다른 사람 일을 맡기는 게 있는데 맞아. 지금 이 과정은 이 회사에서는요 5인 미만 1인 사업장이기 때문에 오로지 이순재 씨의 일을 봐야 된다면요 이순재 씨의 일을 정확하게 알고 어떠한 일까지도 네가 좀 도와줘야 된다는 거를 서로 상호 양해가 된 다음에 일을 시켰어야 되는데 그런 거는 다 없이 그냥 무작정 고용해놓고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을 한 거예요. 저는 그래서 회사의 책임이 너무너무 크다고 생각해요. 문제죠, 사실. 네, 연예계 후배로서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는데요. 연세가 있으셔서 이번 일로 건강 해치실까 봐 그게 걱정이 됩니다. 네. 일단 이번 사태에 대해서 본인이 도의적 책임을 느낀다는 얘기는 이미 여러 번 하셨고 또 재차 사과를 하겠다는 의지도 밝히셨거든요. 그리고 저랑 통화할 때도 했던 말씀이 어떤 거였냐면은 사태가 불거진 건 불거진 거고 내가 잘못한 건 잘못한 거고 사과할 건 사과합니다. 하지만 이런 매니저들의 처우 문제는 좀 공론화돼서 다뤄질 필요가 있습니다라고 또 이제 평소 하시던 말씀 그대로 하셨는데 지금까지 해오신 이 활동을 영향받지 않고 또 좋은 활동 보여주시면서 좋은 모습 보여주시는 게 이번 사태를 이겨가는 방법이 아닐까 싶어요. 네. 뭐 사실 기자님들이 아까 전에도 얘기하셨지만 이런 일이 세상에 알려지기 전에 제보를 많이 받으시잖아요. 보도되기 전에 좀 알고 계셨나요? 어떠세요? 저는 실제로 그 해당 매니저한테 들었던 얘기고 이 얘기를 정말 솔직히 정말 실명으로 얘기하고 싶은 게 실명으로 얘기할 수 없으니까 A씨라고 할게요. 이 매니저분은 하루도 쉰 적이 없어요. 일주일이면 일주일 일해야 되고 한 달이면 30일이나 32일을 일한다는 그렇게 일이 거예요. 많다라는 거예요, 방송에? 되게 바쁜 사람인가 그러니까 아니죠. 개인적으로 불러서 집안일, 청소, 빨래, 설거지를 매일 하는데 사실 이게 매일이면 정말 힘들잖아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폭언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매니저가 이거를 계속 반복하다가 지쳐서 그 배우의 아파트 베란다에서 떨어져서 죽을까 생각까지 했다라면서 이제 저한테 얘기한 적이 있어요. 복수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 배우는 그 A씨는 사실 유명한 사람이에요. 주변에 아나무인으로 유명한 사람인데 이걸 정말 숨길 수가 없는 게 최근에 어떤 사고를 일으켜서 복귀가 힘든 분입니다. 제가 말씀드릴 이 D씨는 정말 대중들이 너무 좋아하는 이런 올고든 이미지를 가진 사람인데 한 리얼리티 프로그램을 촬영을 하는데 이 리얼리티 프로그램의 조건은 그거였어요. 매니저를 데려가지 말라. 있는 모습을 그대로 너희 손수 직접 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니까 매니저 대동 금지였어요. 그런데 한창 촬영을 하는데 이 D와 함께 갔던 또 다른
연예인이 볼 때 유독 스태프 중에 한 명이 D를 끔찍히 챙기는 게 딱 포착이 된 거예요. 설마. 너 이리 와봐 이렇게 된 거예요. 확인을 해본 즉슨 데려간 거예요. 매니저. 그러니까 이 매니저는 스태프로 위장해서 매니저지만 매니저인 척 하지 않으면서도 매니저처럼 챙겨야 되는 이런 극한 직업을 경험을 했었는데 결국은 이 D 씨는 그 다음에는 어떤 리얼리티 프로그램에서도 볼 수 없었습니다. 그 룰을 어겼군요. 그렇죠. 배우 김세아 씨가 5년간의 침묵을 깨고 대중 앞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지난 6월 29일 한 방송에서 그동안 연예계 활동을 할 수 없었던 이유와 극단적인 생각까지 했었다는 심경을 털어놓으며 주목을 받았는데요. 파괴되고 결코 지워지지 않는 충격. 김세아 씨가 극단적인 생각까지 하게 된 이유는 다름 아닌 상간녀 소송으로 불륜 의혹에 휩싸였기 때문. 연예계를 떠들썩하게 한 김세아 씨의 상간녀 소송의 전말, 그리고 그 후 5년간의 이야기, 지금부터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네, 김세아 씨가 횟수로 5년간 힘들어했던 시간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연일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사건의 전말을 자세히 살펴보기에 앞서서 배우 김세아 씨는 어떤 분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김세아 씨는 1996년 M채널 25기 공채 탤런트 출신인데요. 무려 6,00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대상을 수상했다고 합니다. 이 동기 배우가요, 김정은 씨, 강성현 씨가 있고 이후 드라마 사랑한다면에서 박신양, 심은하 씨가 출연을 했잖아요. 심은하 씨 여동생 역을 단박에 꿰찼습니다. 제가 또 뭐 뭐예요, 끝내야 저게? 되네요. 이게 뭐예요? 이게 뭐야, 뭘? 홍작이 뭐야? 네, 홍장. 야, 장난 진짜 있어. 야, 장난 아니다. 여기 있지 않습니까? 야, 대박이다. 김세아. 우리 세아 또 제가 또 잘 알죠. 우리 세아요. 네. 세아? 제가 이 96년 M채널 25기 공채 탤런트. 네. 제가 또 여기 출신이지 않습니까? 맞네. 같이 시험 보고 사실 저는 마지막 최종에서 떨어졌어요. 최종에서 여기가 아니잖아요. 안 되는 여기가 거잖아. 아니네. 일본이 그러니까 여기요, 전 특채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예, 특채인데 예. 어쨌든 김세아 씨가 말이죠. 그 당시에 저랑 같이 합숙 생활도 하면서 이제 탤런트 공채 시험 준비를 했는데 정말 합숙생활 할 때부터 저 친구가 대상 받을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워낙에 생긴 게 도회적이면서도 키, 뭐 몸매, 얼굴 어디 하나 빠지는 게 없어서요. 정말 많은 심사위원들, 다른 이제 PD님들께서 사전 인터뷰하고 이럴 때 굉장히 이렇게 예의주시했던 그런 후보였는데 결국은 대상을 탔었어요. 김세아 씨는요, 일단 도회적인 이미지랑 팔등신 외모로 많은 주목을 받았고요. 그러다 이제 드라마 귀여운 여인 유리와 서울 1945 등에 출연을 했어요. 그뿐만 아니라 다양한 CF 스타로도 활동을 했고 스크린으로도 진출을 해서 2003년에는 영화 쇼쇼쇼를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김세아 씨 하면 떠오르는 모습이 그 모 자동차 CF 속에서 그 자동차 타기 전에 갑자기 치마를 쫙 찢는 그런 장면이 있었어요. 나 그때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맞습니다. 당시 2003년도에 H사 이제 차량을 모델했는데 이게 동종업계 판매 1위를 합니다. 저 차가 좀 막혀서. 기억나. 엄청납니다. 맞아요. 네, 김세아 씨가 화제가 된 건 또 있습니다. 바로 특이한 이력 덕분인데요. 김세아 씨가 학창 시절에 리듬 체조를 했었어요.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아버지의 엄청난 반대를 무릅쓰고 13살부터 이제 리듬 체조를 시작을 했다고 하는데 그래도 꽤 잘 했던 모양이에요. 세종대학교 체육과에 이제 입학을 한 후에 계속 리듬 체조 선수로 활동을 하다가 연예계 데뷔 후인 2006년도에 필라테스 국제 지도자 자격증을 따면서 굉장히 좀 여러 가지 방면에서 활약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김세아 씨 외모에서 황신혜 씨 얼굴이 많이 보여요. 황신혜 씨. 하늘꼴로 데뷔 초기부터 주목받기도 했었는데 어릴 적부터 그래서 선생님이 신혜야라고 부를 정도였대요. 어릴 적부터 뛰어난 외모에 예체능 쪽으로 타고났던 거죠. 결국 그래서 배우 활동을 하게 된 거고. 네네네.
그런데 그 김세아 씨가 CF 연기 등으로 활발히 활동을 하다가 갑자기 연예계 활동을 중단한 건지 안 하게 된 건지 갑자기 안 보이셨거든요. 네네. 어떻게 된 거예요? 2007년도에 이제 그 음주운전으로 적발이 됐습니다. 당시 그 강남구 논현동에서 알코올 농도 0.05% 주치 상태에서 차량을 몰다가 음주운전으로 100일 정지 처분을 받았고 그 이후로 자숙 시간을 보냈습니다. 네. 그렇게 자숙의 시간을 갖고 나서 연예계에 복귀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결혼 소식을 알렸었거든요. 네, 김세아 씨가 당시에 1년여간의 자숙 기간을 갖고 2009년 K채널의 드라마 장화 홍련으로 연예계에 다시 복귀를 했는데 이 김세아 씨만의 어떤 독보적인 차도녀 같은 이미지가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드라마나 방송 활동을 계속 이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새로운 소식으로 대중을 깜짝 놀라게 하는데요. 바로 2008년 말에 지인의 소개로 처음 만난 3살 연상의 첼리스트 김규식 씨와 1년간의 열애 끝에 결혼식을 올린다고 발표한 것입니다. 네. 이 부부 같은 경우에는 2009년 9월에 비공개로 결혼식을 올렸고 또 슬아의 딸과 아들을 한 명씩 두고 있는데요. 이후 가족 예능 프로그램에도 사실 얼굴을 비췄었어요. 제 기억에 이 가족 예능 프로그램에 나와서 뭐 자녀 교육법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또 이 부부간의 일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 검색어에도 꽤 많이 올랐었던 그런 부부예요. 네. 자, 결혼 후에 단란한 가정생활을 보여주며 행복하게 지내는 줄 알았던 김세아 씨가 갑작스럽게 스캔들에 휘말리면서 연예계 활동을 중단했습니다. 최근 김세아 씨가 당시를 언급하면서 힘들었다고 고백을 했는데요. 당시 사건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활동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던 이 사건의 전말은요, 지난 2016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이런 제목의 보도가 나왔어요. 김세아 상간녀 소송 피소, 위자료 1억 원 청구 당해. 그 내용을 좀 더 깊이 짚어보면은요, Y회계법인의 부회장과 김세아 씨가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해서 결과적으로 혼인 파탄의 원인을 제공했다고 이 부회장의 부인이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김세아 씨 인터뷰를 보니까 당시에 이제 가장 힘들고 조금 억울했던 부분은 처음부터 이니셜이 아니라 실명 보도가 나간 점, 그리고 이제 개인적으로 여행 사진을 SNS에 올렸는데 그게 이제 다른 용도로 가짜 뉴스가 되어서 추측성 보도가 이어진 점, 이런 것들이 조금 힘들었다고 하던데 당시 이제 보도가 나가고 나서 곧바로 대응을 하지 않았던 걸까요? 아니요, 보도가 된 그날 김세아 씨가 바로 입장을 밝혔어요. 그러니까 Y회계범인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 소송 또한 금시초문이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전혀 금시초문이다라고 해명을 한 거면 허위 보도였던 건가요? 이게 사실 언론사 입장에서는 허위 보도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소송이 실제로 진행이 됐었어요. 그리고 법원에 제출된 Y회계법인 이 부회장과 그의 아내 이혼 소송의 피고인으로 김세아 씨가 이름을 올렸기 때문인데요. 사실 이 아내분, 이 부회장의 아내분 이혼 소송을 맡은 변호인 측에서 밝히기로는 김세아 씨와 관련된 소송 내용은 모두 사실이며 그동안 부회장의 부인이 심적 고통을 심하게 받았다라면서 이 1억 원의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하게 된 이 이유를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일단 그 부분은 Y회계법인 부회장의 아내 측의 주장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김세아 씨가 본인 남편과 1년 전부터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고 용역계약 형태로 매월 500만 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차량 및 월세 500만 원의 청담동 고급 오피스텔도 지원을 받았다라고 주장을 했거든요. 그리고 2016년 5월 27일에 부회장의 아내가 자신 명의 호텔 바우처를 김세아 씨가 몰래 이용했다라면서 사문서 위조 혐의로도 추가 고소를 하게 됩니다. 굉장히 자극적인 사건이잖아요. 결국 그래서 첫 보도 매체 외에도 여러 매체에서 취재를 시작을 했는데 소송에 휘말리기 직전 연말 2015년 12월 20일부터 12월 26일 약 일주일이죠. 미국 카리브해를 일주하는 크루즈 여행을 했는데 당시 조지타운, 자메이카, 아이티 등 고급 휴양지들을 다녀왔다는 거예요. 근데 Y회계법인 부회장과 주니어 스위트룸에 묵은 것으로 확인됐고 지인들을 동원해 주변 시선을 피했다는 굉장히 파격적이고 자극적인 내용의 보도가 나온 겁니다.
논란이 계속되자 이 부회장 측에서도 입장을 조심스럽게 밝혔습니다. 매체와의 통화로 크루즈 여행권은 현재 이혼 소송 중인 상대 측인 아내가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부분이다 라면서 이제 딱 선을 그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언론에 자세하게 공개를 하는 것은 좀 어렵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우선 김세아 씨는요, 이 불거진 의혹에 대해서 굉장히 조목조목 반박하기는 했어요. 일단 용역 계약 형태로 500만 원씩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요, 이 Y회계법인 직원들에 대한 이미지 트레이닝을 해준다거나 혹은 대외 홍보, 그리고 직원 복지 차원에서 필라테스 강사 업무를 수행한 것에 대한 대가였다는 거죠. 그리고 마케팅 이런 계약 업무로 받은 게 500이고 그 외에도 차량도 제공을 받았는데 이 계약이 끝나고 차량은 바로 반납은 했다고 주장을 했고요. 이 월세 500만 원짜리 오피스텔에 대한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회사 복지 차원의 그 필라테스 수업을 받기 위해서는 그 공간이 필요한데 그 공간으로 쓰라고 줬던 건데 열흘도 이용하지 않고는 이제 서류 창고 등을 걸 이용했지 본인이 개인적인 용도로 쓴 건 아니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호텔 바우처를 무단으로 사용했다라는 주장에 대해서 고용 관계였던 부회장이 이 둘째 아이 생일 잔치를 호텔에서 하라고 호의를 베풀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둘째 아이 친구들과 남편까지 다 초대를 해서 둘째 아이 생일 파티를 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방송에서 김세아 씨가 남편과 출연을 하면서 얼굴을 좀 알렸었는데 갑자기 상간녀 의혹 사건에 휘말리면서 가족들 또한 그 엄청난 충격에 좀 빠졌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결국 2016년 6월쯤에요. 남편인 김유식 씨가 직접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본인의 입장을 냈어요. 김세아 씨를 향한 끝없는 명예훼손 때문에 우리 가족 전체가 입는 상처가 너무 크다고 토로를 했었고요. 그리고 소송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밝히고 결과를 기다려달라 하면서 오히려 김세아 씨를 향한 굳건한 믿음을 드러냈습니다. 그래요. 네, 그런데 이 남편의 인터뷰에도 불구하고 김세아 씨의 활동은 사실상 멈춤이라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2016년 M채널 드라마 몬스터에 김세아 씨가 출연 중이었어요. 그런데 이미 출연 분량이 끝났다라면서 드라마 하차 소식을 전하기도 했고요. 또 그 이후로도 김세아 씨는 텔레비전에서 뭐 얼굴을 보기가 좀 힘들어졌죠. 사건의 시작이 된 위자료 청구 소송은 이게 뭐 현재 마무리가 된 건가요? 네, 김세아 씨의 소송은 2017년에 이제 끝났습니다. 당시 김세아 씨가 이런 얘기를 해요. 사정상 소송과 관련한 구체적인 이야기는 전할 수 없지만 모든 것이 명쾌하게 끝났다는 말씀만 드릴게요라고 전했습니다. 이게 사생활 소송과 관련된 판결에는 이 비밀 유지 조항이 들어갈 때가 있어요. 이번 케이스가 그런 것인데, 그러니까 양측 모두 소송 이후에 일체의 분쟁에 대해서 발설하지 않기로 합의를 한 것이고요. 인터뷰나 방송에 출연을 한다고 하더라도 조정 내용이나 그 과정에 대해서는 함구하기로 서로 합의를 했다고 합니다. 일단 이 위자료 청구 소송은 2017년 11월 8일 조정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별도의 위자료가 오갔다는 내용은 확인이 안 되는 것으로 알려졌어요. 이 금전적 보상이 따로 없었다는 거는요, 김세아 씨가 어떤 상간녀로서의 큰 잘못이 없던 게 아니었냐라고 해석할 여지가 있다는 건데, 그 방송에서 김세아 씨가 명쾌하게 끝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는 게 바로 이 얘기를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근데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요, 조정으로 마무리됐다는 거는 김세아 씨가 상간녀가 아니라고 완벽하게 마침표를 찍는 것도 조금은 무리가 있지 않냐라는 해석이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요. 예. 근데 확실하게 이렇게 정리를 하려면 연예인들은 사실 굉장히 크게 명예를 훼손받은 거거든요. 그냥 바로 명예훼손으로 소송을 거는 방법도 있었을 텐데. 그렇죠. 사실 그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이게 연예인 입장에서 소송을 걸면 또 계속해서 그게 보도에 나오고 언론에 나오고 시간이 그 오래 그건 맞죠, 사실. 주변에서 계속 그건 맞아요. 그냥 있어라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하니까 정말 또 억울한 부분이 있었다며. 네. 그러니까. 이런 우리가 지금 하는 고민을 이미 김세아 씨는 3, 4년 전에 어마어마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겠죠, 예. 그런데 주변의 조언을 들어보니까 일을 키우지 말고 대응하지 않고 조용히 가는 게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건데, 당시 소속사도 없고 일 처리도 홀로 해야 되는데 사실 형사소송을 유명 연예인이 홀로 진행한다는 게 너무너무 힘든 일이거든요. 근데 하나 분명한 건 사문서 위조 혐의가 있었죠. 이건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대요. 근데 여러 가지 정황을 봤을 때 김세아 씨가 다시 방송에 나와서 뭔가 얘기를 하고 싶을 때는 본인의 억울함이 있어서 이걸 토로하고 싶은 부분이 없진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2016년 때 활동 중단을 하고 벌써 5년째거든요. 그렇지. 김세아 씨가 진짜 힘든 시간을 보냈을 것 같은데 어떤 활동을 하고 지내는지도 궁금하거든요. 김세아 씨 같은 경우는 사실상 활동을 거의 하지 못했잖아요. 주로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면서 육아에 충실했다고 하고요. 2006년에 필라테스 국제 자격증을 취득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필라테스 강사로 활동을 했다고 해요. 근데 방송을 보면 김세아 씨가 이제 지금은 많이 편안해진 모습이지만 당시 이제 소송 때는 세상이 막 떠들썩했던 때니까 이제 극단적인 생각을 할 정도로 굉장히 많이 힘들었다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렇죠. 사실은 뭐 세상의 손가락질을 한 몸에 다 받은 사람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스캔들 직후에 김세아 씨는 아버지의 연락도 받지 않고 그리고 가족들과도 좀 거리를 둘 정도로 굉장히 좀 힘든 시기를 보냈다고 합니다. 너무 힘들어서 좀 극단적인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좀 많이 마음이 아팠다라고 하거든요. 그런데도 아이들이 있잖아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근데 이 아이들 앞에서는 항상 그런 티를 내지 않고 밝고 씩씩한 척을 했었대요. 근데 이 아이들이 엄마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엄마의 그 감정을 알 때가 있잖아요. 심상치 않은 그 감정을. 하루는 아이들을 씻기던 중에 이 둘째 아들이 갑자기 엄마 죽지 마 라고 얘기를 했대요. 근데 정말 그날이 김세아 씨가 좀 그렇게 나쁜 마음을 먹은 날이었다고 하거든요. 아이들을 재우려는데 이 아들이 엄마가 최고야 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김세아 씨가 마음을 다잡고 다시 좀 힘을 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렇지. 아이들이 김세아 씨의 그 마음을 위로해 준 거네요. 그렇죠. 살렸죠. 네, 저도 애가 있는데 우리 애가 아유 저한테 제가 힘들고 이렇게 신경질을 나면 갑자기 이렇게 저한테 이렇게 웃어줘요. 이렇게 웃어주면은 너무 이쁘죠 이게. 아유 그렇게 화가 이렇게 머리 꼭지까지 올라다가도 우리 혜정이 얼굴을 딱 보면 제가 그냥 힘이 나지. 가라앉지. 좀 가라앉고. 그러니까 엄마는 원래 이렇게 조금 애만 보면 막 힘이 나고 그러잖아요. 예 그래요. 예. 자, 오랜만에 방송 출연을 하면서 근황을 알렸는데요. 그럼 앞으로 김세아 씨의 활동도 기대해도 되는 건가요? 아직까지 뚜렷한 작품 소식은 듣지 못했고요. 그러면은 왜 이 시점에 다시 방송에 나와서 예전 스캔들 얘기를 스스로 들출까라고 궁금하실 수도 있는데 이분은 그냥 일상을 찾기 위한 본인의 할 수 있는 최고의 노력이 아닐까 싶어요. 왜냐하면 본인과 관련된 기사나 얘기는 4년 전 그 사건에 멈춰져 있거든요. 또 자녀 얘기를 했는데 자녀들이 이제 인터넷 검색을 해서 뭔가를 알 수 있는 나이인데 마지막이 그게 아니라 사실 이렇게 마무리가 됐고 엄마가 다시 TV에서 얼굴이 이렇게 비치는 너희들한테 부끄럽지 않은 엄마이고 싶어라는 마음이 아니었나 싶어요. 굉장히 용기가 필요한 거죠. 자, 오랜만에 근황을 알린 김세아 씨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힘든 시기를 보낸 김세아 씨가 앞으로 활동하는 모습을 자주 뵐 수 있길 기대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전해드릴 소식은 연예계를 넘어 정재계 빅 이슈로 떠오른 소식인데요. 바로 대한민국 두 굴지의 기업들이 자녀들의 약혼을 통해서 사돈지간이 된다는 소식입니다. 자세한 내용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흔히 재벌이라 불리는 대기업가의 혼사는 하나의 사업 영역으로 여겨지며 기업 대 기업의 인수합병으로까지 불리고 있는데요. 좋아요, 좋아. H중공업 대표이사를 거쳐 현재 A재단 이사장인 정몽준 씨의 장녀인 정남희 상임이사는 철강유통업체 Y그룹 대표이자 D그룹 박주현 부회장의 처남인 서승범 대표와 웨딩마치를 울리는 등 수많은 재벌가가 혼맥을 형성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최근 세간을 뒤흔든 재벌 3세 커플이 탄생했습니다. 과연 누구일지 풍문쇼에서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지난 6월 27일 국내 굴지의 대기업 총수들을 한자리에 모이게 한 재벌가의 약혼 소식이 연일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대체 어떤 기업과 어떤 기업의 만남이었기에 이렇게 떠들썩한 겁니까? 네, 지난 6월 27일이었는데요. 서울 중구에 있는 누구나 다 아시는 그 S호텔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일단 S전자 이건희 회장의 아내인 홍나희 전 L미술관장, 그리고 그녀의 딸인 이부진 S호텔 사장, 차녀
이서연 S복지재단 이사장, 이렇게 S기업 사람들이 총 출동을 했고요. 또 홍라희 여사의 친정 식구들이죠. 홍정도 J채널 사장과 C편의점이 속한 B리테일의 홍석조 회장, 그리고 레저사업 회사인 B그룹의 홍석규 회장 등이 참석해서 사람들의 관심도만큼은 그 어떤 탑스타보다도 더 뜨거운 분들입니다. 정말 하객만 봐도 엄청난 집안끼리 만난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대체 S 가문은 하나는 알겠는데 상대 가문은 어떤 가문인지 궁금합니다. 말 그대로 로열 패밀리들이 모였습니다. 정말 하객만 봐도 엄청난 집안끼리 만난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대체 S 가문은 하나는 알겠는데 상대 가문은 어떤 가문인지 궁금합니다. 말 그대로 로열 패밀리들이 모였습니다. 지난해 매출액이 6조 2,843억 원, 영업이익만 4,982억 원을 기록한 국내 대표 화장품 기업이죠. A사의 서경배 회장의 큰딸인 서민정 씨와 비창업투자 홍석준 회장의 장남 홍정환 씨가 약혼식을 올렸습니다. 근데 인물이 너무 좋지 않아요? 선녀 아니에요? 너무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도 화제가 돼요. 너무한 거 아니냐고. 외모가 너무 완벽해서. 너무 잘생기고 미남 미녀 아니에요. 거기에다 다 가졌네. 이 화장품 기업 A그룹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1945년 9월 이 태땡땡사라는 그 회사로 이제 창립을 해요. 이제 그 시초가 바로 동백기름이었다고 합니다. 서경배 회장의 할머니이자 고 서성환 태땡땡 그룹 창업주의 어머니가 동백기름을 부엌에서 짜내서 장터에서 팔았다. 이게 바로 이제 화장품의 시초가 된 거예요. 그리고 2006년에 6월 현재 A그룹으로 상호명을 변경했습니다. 네, A그룹은 국내 화장품 업계에서 굉장히 독보적인 회사입니다. 일단 로드샵부터 뭐 중저가 라인 그리고 고급 라인에 이르기까지 발표하는 이런 브랜드마다 사실상 다 잘 됐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사실 특히 이 기업이 주목을 받는 이유는 이 여성에 대한 사회 공헌으로 유명합니다. 일단 여성 암 예방 교육 및 검진 지원을 했고요. 또 저소득층 여성의 암 수술 지원을 하기도 했고, 또 여성 암 환자 사후 관리 지원 등을 하고 있습니다. 또 유방 건강 의식 향상을 위한 핑크리본 캠페인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듣기로 이 A그룹이 업계에서 유명한 건 따로 있습니다. 이분들이 이제 대기업들과 사돈을 맺어서 거대 혼맥을 형성하지 않으셨나요? 맞습니다. 이 A그룹이 예전부터 혼맥으로 유명합니다. 음료가 아니라 결혼으로 만든 인맥 유명한데요. 서민정 씨의 아버지인 서경배 회장 같은 경우는 지난 1990년에 이 N사의 신준호 회장의 막내딸인 신은경 씨와 결혼을 올렸다고 해요. 이 혼맥이 되게 어마어마한 게 N사의 신준호 회장 같은 경우는 L그룹의 신격호 회장의 셋째 남동생이라고 합니다. 잠깐만요, 벌써 헷갈리는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N사에서 L사까지 이게 이어지는 이어져 거죠. 아니 근데 정말 제가 서경배 회장님이랑 자주 뵌 적이 있어요. 제가 1997년에 미스 태평양이었는데. 그렇지. 태땡땡. 네, 그때 당시 어떤 소문이 돌았냐면 제가 서경배 사장님의 딸이라고 그래서 제가 미스 태평양에 있다는 소문이 그 해 97년도에 하나했어요. 처음 듣는 소문인데. 정말로. 근데 본인이 만든 소문 아니에요? 근데 되게 특이한 게 서경배 회장님이 약간 웃으실 때 턱이 살짝 나오시는데 그게 저하고 좀 너무 비슷했어요. 닮았어. 그래서 그 소문이 돌았는데 결국 제가 또 미스 태평양이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예, 소문에 근데 힘을 미스 코리아 실어줬구나. 그 대회 끝나고 나서 이제 만찬회가 바로 열리는데 그 서경배 회장님을 만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렸는데 서경배 회장님도 그걸 들으셨대요. 제가 그때 무슨 생각이냐면 정말로 이 소문이 사실이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 꿈을 꿨었어요. 진짜. 광고 찍었으면 내가 정말 그 딸이었으면. 광고. 근데 광고를 찍었습니까 안 찍었습니까? 찍었죠. 됐네 그러면. 예. 브랜드는 뭐였어요? 근데 딸이었으면 뭐 여태까지 쭉 찍고 있었겠죠. 예.
이렇게 A그룹이 엄청난 혼맥을 자랑하는 걸 보면은 우리 B투자 창업사도 어마어마할 것 같은데 어떤가요? 예, 우선 B창업투자사는요, S그룹에서 분리되는 레저 산업을 중심으로 하는 이 B그룹의 계열사 중 하나거든요. B그룹은 지난 1983년 이건희 회장의 장인이자 홍라희 여사의 아버지죠. 고 홍진기 전 제1부 회장이 설립한 회사인데, 그러다 지난 1999년 1월 S그룹에서 계열 분리된 B그룹은 강원도 평창에 소재한 그 콘도다 아시죠? 휘땡땡? 네네. 그렇죠. 네. 콘도미니엄, 호텔, 스키장 등 종합 레저 사업과 함께요. C 편의점으로 바뀐 F 편의점을 운영했는데 현재는 모두 분사가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홍정환 씨 아버지인 홍석준 회장이 경영 중인 B창업투자는요. 1989년에 설립이 됐고 그 뿌리를 찾아보면요. 범 S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네요. 크게 보면은 S가라고 S가라는 나무의 가지, 큰 그쵸. 가지 중에 하나네요. 네. 네. 네, 엄청난 이렇게 혼맥을 자랑하는 재벌 3세들의 약혼식인 만큼 언론사들의 관심도 엄청났습니다. 이날 약혼식은 오후 3시 30분경에 예비신부 서민정 씨가 사실 먼저 포착이 됐어요. 이 복숭아색 드레스에 긴 그 구불거리는 이런 컬 헤어가 굉장히 눈길을 끌었고요. 그리고 예비 신랑인 홍정환 씨랑 뭔가 도란도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모습이 언론에 포착이 됐습니다. 그리고 오후 5시 10분쯤 또 굵직한 기업 총수이자 예비 부부 양가 친척들이 등장을 했습니다. 네. 아까 그 사진을 보니까 저는 참 부질없이도 그런 게 궁금하더라고요. 항상 대체 어떤 드레스를 입었는지, 뭐 어떤 액세서리를 했는지 뭐 이런 게 항상 여자들은 궁금하더라고요. 사실 이게 궁금할 수밖에 없는 게 약혼식 날 입은 이 서민정 씨의 복숭아색 이 홀터넥 드레스 이게 굉장히 화제가 됐는데 이 드레스 같은 경우는 영화 티파니의 아침을 아시죠? 네. 여기서 오드리 헵번이 블랙 드레스를 입어서 그 드레스가 굉장히 아직도 우리 뇌리에 알죠. 남아있어요. 알죠. 네, 근데 이 드레스가 그 검정 드레스가 바로 럭셔리 브랜드 G사의 제품이에요. 그리고 2018년도에 미국 배우 메건 마클이 영국 해리 왕자의 이 결혼식에서 입은 드레스도 이 브랜드 제품이었습니다. 서민정 씨가 입은 이 드레스의 가격이 결국 우리는 궁금하잖아요. 네네. 안 궁금해요. 저는 궁금해서 알아봤습니다. 비싸겠지 뭐. 얼마입니까? 550만 원. 어허, 검소한 거 두달 아닙니까? 굶으면 입을 수 있네요. 네네. 근데 뭐 재벌가의 결혼이었으니까 아주 그냥 경호가 살벌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날 약혼식에 S호텔 직원 그리고 경호원 또 서민정 씨 A사의 직원들까지 전부 다 합세해서 이 수십 명이 약혼식 현장을 통제했다고 하고요. 옆 출입구 같은 경우에는 내부가 보이지 않도록 가림막을 해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보안을 뚫고 촬영한 매체도 대단한 것이죠. 호텔에서 영빈관으로 이어지는 골목이 있잖아요. 그 골목도 차단을 했다고 해요. 근데 마침 이날 돌잔치 행사가 있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사진 촬영을 하려고 했는데 경호원들이 양해를 구하고 이렇게 경호를 했다고 합니다. 철두철미하게 했다고 하네요. 네. A그룹의 장녀인 서민정 씨는 우리 풍문쇼에서도 이야기를 나눴을 정도로 정말 뛰어난 재원으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일단 서민정 씨가 나이를 많이 궁금해하시는 1991년생 우리 나이로 30의 나이도 불구하고 국내 부호 100위권 안에 들어요. 와. 네. 학벌로도 유명한데 미국 아이비리그 중 하나인 코넬 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한 다음에 2017년 1월 이 A그룹의 오산 공장으로 취직을 합니다. 거기서 평사원으로 입사를 하지만 공부를 더 하고 싶다는 생각 때문에 결국 6개월 만에 그만두고 중국으로 넘어가서 석사 과정을 밟았고요. 그리고 지난해 10월 이 A그룹에 재입사해서 현재는 영업전략팀 과장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재입사할 당시 이제 에피소드가 있는데 사실 뭐 A그룹의 장녀가 재입사를 하니까 그 회사 직원들에게는 화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다들 몰려가서 이 서민정 씨를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부서에 가지 말라고 구두 권고설이 내려집니다. 자꾸 오지 말라고. 그리고 이제 워낙 재벌가 자녀다 보니까 뭘 들고 다니는지 이런 게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뭐 저 가방은 어디 꺼내, 저 옷은 어디 꺼내 이렇게 관심사가 굉장히 많아서 저 같아도 궁금할 것 같아요. 맞아요. 직원들 사이에서는 거의 셀럽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이제 회사를 계속 다니다 보니까 이제는 크게 관심이 없다, 신경 쓰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네요. 홍정환 씨 같은 경우는 서민정 씨보다 6살 많은 36살이라고 합니다. 비창업투자의 장남인데 이 비창업투자에서 투자심사 총괄 업무를 맡고 있다고 해요. 그 외에는 알려진 게 많이 없는데 한 가지 알려졌죠. 얼굴도 잘생긴 거. 그렇죠. 미남이다. 그러니까 미남이더라고요. 재벌 3세들의 만남인 만큼 정말 집안 어른들이
야 만나봐라 저 집안에 아주 괜찮더라 저 교수가 아주 괜찮아 이렇게 했을 것 같은데 우리 때는 교수라고 했어요. 예. 교수요? 옛날 중간에 이렇게 마담뚜 엄마들이 그 교수 이렇게 오공화국 얘기를 했어요. 부한말. 그래서 두 분이 어떻게 만났는지 또 궁금하거든요. 우리 정환 조카랑 그 서민정 씨. 네, 서민정 씨와 홍정환 씨의 러브스토리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텐데 사실 지난 4월에 언론 보도를 통해서 이 소식이 조금 전해지기는 했었어요. 이 두 사람 같은 경우는 지인의 소개로 처음에 만나게 됐고 애초에 그냥 결혼을 전제로 이제 교제를 하게 됐다라고 알려져 있었습니다. 교제 사실이 알려진 후에 사돈으로 이 그룹들이 이어질 것인가, 그러니까 사돈으로 이 기업들이 이어질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언론의 주목이 높았는데 열애 보도 2개월 후에 약혼식을 올리게 된 거죠. 근데 요즘에는 대부분 약혼식 생략하고 그냥 바로 결혼식을 하기도 하던데 굳이 또 요즘 같은 시기에 약혼식을 먼저 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사실 둘의 교제 사실이 알려진 다음에 최정화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사돈으로 맺어질지가 많이들 궁금해하잖아요. 사실 이런 경우엔 뜬 소문이 많이 납니다. 이거에 대해서 괜한 억측들을 방지하자는 차원에서 두 집안에서 나서서 먼저 약혼식으로 어느 정도의 모양새를 갖췄다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요. 이 정도 크기의 두 기업이 혼맥으로 엮인다는 거는요. 주가 부양이라든지 여러 가지 굉장히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혼인을 전제로 한 어느 정도의 상징적인 인수합병을 대외에 알리는 효과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두 사람 다 그 엄청난 집안의 자제분들이잖아요. 그럼 그런 두 분이 결혼하면은 재산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제? 어마어마하겠다 진짜. 일단 이상주 씨가 평생 벌어도 안 될 정도의 재산인 건 확실한 것 같고요. 저를 얼만큼 무시하고 있는 거죠? 아니 무시하는 게 아니라 정확히 보는 것 같아요. 예, 한번 드러나 볼게요. 제가 한번 인정할지 안 할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국내 100대 부호 안에 서민정 씨가 들어있다는 거. 이거를 30대 미만으로 쳤을 때, 30대 이하로 쳤을 때는 서민정 씨가 1등입니다. 1등. 대한민국에 사는 모든 30대 중에서는요, 서민정 씨가 제일 돈이 많아요. 와, 대박이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요, 주식 평가액이 2,120억 원 정도 돼요. 그런데 이분이 갖고 있는 주식은 고작 A사의 2.94%. 3%도 안 돼요. 근데 이게 지난 4월 기준 약 1,500억 원 정도 되고요. 서경배 회장에 이어서 2대 주주입니다. 또 외가죠. 이 N사, 식품회사 N사, N홀딩스 주식도 0.28% 정도 가지고 있고요. 현재 홍정환 씨도 여러 가지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데 그 주식 가치가 약 400억 원 정도라니까 두 사람이 결혼하면은 곧바로 이 한 가정에서 생성되는 주식 가치가 2,500억 원 정도가 되는 거예요. 홍정환 씨 400억 원도 어마어마한데 서민정 씨가 워낙 큰 또 금액을 갖고 계셔서 400억 원이 되게 적네? 그렇게 느껴지네요. 홍정환 씨 잡혀 살겠어요. 그러게요. 어쩔 수 없죠, 뭐. 잘해야죠. 홍정환 씨는 이제 국내 최고가 아파트를 알려졌죠. 그 용산구에 더힐 63평을 소유하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여기가 바로 이제 소지섭 씨가 이제 신혼살림을 차린 곳입니다. 두 사람 결혼하면 여기에 이제 신혼살림을 차릴 거다라고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자, 화장품 기업인 A그룹과 투자회사인 B창업투자사의 만남에 대해서 재계에서도 관심이 많을 것 같은데요. 서민정 씨의 또 홍정환 씨의 약혼에 관한 재계 반응은 어떤가요? 이 A그룹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N사, L사 정말 많은 혼맥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특히 서민정 씨 같은 경우는 왜 공주라고 불리는 글로벌 그룹 중에 L그룹의 딸인 이 델핀 아르노의 한국판이라고 불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현대판 공주인 셈인데 결혼 이후에 이 A그룹의 영향이 더 커질 거라고 보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예비 신랑이 있는 B창업투자사가 오랫동안 A그룹에 투자를 해왔다고 해요. 그러니까 어떠니 전략적이라는 표현을 좀 왜곡해서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이런 사업에도 큰 영향을 주는 혼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혼맥이라는 표현도 쓰고 때문에 긍정적인 시너지를 이루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명 화투 그림 대작 사기 혐의로 재판장에 섰던 가수 조용남 씨가 지난 6월 25일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무려 5년의 긴 법정 싸움을 벌인 그 최종심 판결이 났습니다. 처음 무명 작가를 고용해서 그림 대작을 시켰다는 혐의로 1심에서는 유죄가 나왔었거든요. 근데 2심에서 무죄가 나오고
대법에서 최종 판결을 받기까지 그 내용을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네. 한국 포크 음악의 선두주자이자 인기 방송인으로 사랑받아온 가수 조영남 씨. 그에겐 또 다른 직업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번에 저는 그 그림 그리는 조영남으로서 여러분들하고 만나게 됐습니다. 오랫동안 취미 생활 삼아서 그림을 그려왔어요. 음악에 대한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그림을 시작하게 됐다는 조영남 씨는 1973년 첫 개인 전시회를 개최한 이후 화가로도 활발히 활동해 왔는데요. 그런데 지난 2016년 6월 조영남 씨가 그림 대작 사기 혐의로 검찰에 기소됩니다. 무명 화가 송모 씨에게 소액을 건네고 대신 작품을 그려줄 것을 요구하였으며 송모 씨가 그린 작품을 조영남 이름으로 고가에 판매했다는 내용인데요. 왜 이런 다툼을 해야 되는지 저는 사실 머리가 나빠서 그런지 처음부터 끝까지 어리벙벙하고 1심에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조영남 씨는 곧바로 항소했고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2018년 8월 24일 검찰이 상고장을 제출하며 법적 공방은 다시 시작됐습니다. 나는 성격상 내가 거짓말하거나 사기를 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그리고 지난 6월 25일 5년간의 긴 다툼 끝에 대법원으로부터 최종 무죄 판결을 받은 가수 조영남 씨. 연예계뿐 아니라 미술계까지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조영남 그림 대작 사기 사건. 그 전말과 알려지지 않은 뒷이야기를 풍문쇼에서 파헤쳐봅니다. 근데 2심에서 무죄를 선고를 받았는데 대법원까지 또 가게 된 이유가 뭔가요? 사실 저도 이 사건이 기억이 나는데 이 사건은 대작 화가로 알려졌던 송모 씨가 고소를 한 게 아니라 검찰이 제보를 받고 조영남 씨를 기소한 거예요. 네. 그래서 검찰이 2심 결과에 불복을 해서 3심까지 이게 간 거죠. 예. 검찰이 맞습니다.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되고 나서 검찰 측이 일주일 뒤인 2018년 8월 24일에 상고장을 제출을 했고요. 이 사건이 사실 연예계뿐만 아니라 미술계에서 정말 주목하는 사건이었는데 이 조영남 씨에게 무죄가 선고가 되고 나서 이 전국 미술단체장 50여 명이 모인 이 범미술인 대책위원회가 있어요. 이번 판결에 대해서 대한민국 모든 미술단체와 전국 미술인 가족과 더불어 강력히 규탄한다. 향후 대법원에 공정하고 현명한 판결을 바란다라는 성명서를 낸 적이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계속되는 부정적인 여론에도 조영남 씨는 계속해서 본인이 이제 무죄를 주장을 해오셨는데 사실 이번 사건이 있기 전까지 조영남 씨 하면은 여러 가지 예술계의 괴짜라든지 뭐 천재 화가다 이런 별명이 많았거든요. 애초에 화가가 어떻게 되신 건가요? 네, 조영남 씨 같은 경우는 1968년도에 번안곡인 딜라일라를 통해서 데뷔를 하게 됩니다. 조영남 씨는 한양대 성악과를 나왔어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노래의 두각을 보였다라고 들려지는데요. 하지만 좋아하는 일이 이게 직업이 되면은 뭐 누구나 그렇듯 사실 좀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조영남 씨 역시도 음악을 너무 사랑하지만 음악인으로서 사는 것은 어느 정도 좀 스트레스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때 이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이 바로 어렸을 때부터 좋아했었던 미술을 하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사실 조영남 씨는요, 그냥 재미로 미술을 그렸다기에는요, 그동안 예술가적인 면모를 참 많이 보여왔어요. 예를 들어서 1994년에 조영남 쇼 기억하세요? 네. 그런 단독 토크쇼가 있었는데 여기서는 그냥 연예인이나 유명인을 부르는 거가 아니라 천상병 시인의 시의 세계를 본다든지 그런 식으로 뭔가 예술적인 감각과 조예가 없으면은 진행할 수 없었던 얘기들을 많이 해왔고요. 또 K 채널의 명작 스캔들에서도요, 역사라든지 책이라든지 이런 미술에 대한 조예 깊은 얘기로 1세대 아트테이너라고 불렀거든요. 사실 뭐 그 조영남 씨가 아이디어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특히 이제 그 화투를 소재로 한 그림이 굉장히 인기를 끌었어요. 1970년대 미국에 갔다가
교민들이 화투 치는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대요. 일본은 싫어하면서도 화투는 좋아하는 게 아이러니한 것 같다라고 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화투를 이용한 그림을 그렸는데 그 이후로는 뭐 바둑알, 바구니, 화투 이런 사물을 소재로 해서 그림을 그려서 이 미술계의 호평을 받았습니다. 네. 그런데 바로 그 화투 그림 때문에 대작 사기 논란이 터진 걸로 알고 있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아이디어 자체는 조영남 씨 거잖아요. 그런데 왜 대작 사기로 기소가 됐던 거죠? 네, 이 사건이 되게 중요하고 주목을 받았던 이유가 창작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그러니까 이 기술과 창작의 경계를 조금 정의할 수 있는 선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논쟁의 여지가 정말 컸거든요. 일단 조영남 씨 주장에 따르면 아이디어는 조영남 씨께 맞다. 다만 조수가 있다라는 건데 이 조수 측의 주장은 내가 상당 부분에 많은 것을 그렸다라는 주장인데 그 조수가 바로 무명 작가로 알려진 송모 씨예요. 이 송모 씨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미술을 전공하고 2008년 한국으로 돌아와서 속초의 한 작은 별채에서 지내고 있었는데 이 별채의 주인이 송모 씨가 조영남의 그림을 대신 그리고 있더라라면서 친한 기자에게 제보를 하게 된 것이죠. 그 과정에서 수사가 시작이 됐고 이 검찰이 기소하게 된 겁니다. 그럼 일단은 여기서 이 조영남 씨와 송모 씨의 관계가 먼저 궁금한데 조수라고 이제 표현을 했으면 실제로 스승과 제자의 그런 관계였던 건가요? 일단 스승과 제자는 아니고요. 그 조영남 씨 표현에 의하면 호영어제 할 정도로 굉장히 친한 사이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송모 씨 같은 경우는 28년 동안 미국에서 작가로 활동을 했는데 이분의 이력이 조금 특이해요. 비디오 아트로 유명한 고 백남준 화백의 조수 생활을 하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이때 미국을 찾은 조영남 씨랑 만나게 돼서 뭔가 좀 일을 한번 함께 해보자라는 이야기가 나온 거죠. 그러던 2011년도에 조영남 씨로부터 뭔가 본격적으로 일을 하자라는 제안을 받게 됐고요. 그리고 본인의 작품 활동을 위해서 사실 화가들도 그걸 하려면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조영남 씨를 돕기 시작한 게 아무래도 좀 나의 작품 활동을 하기 위해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이 송모 씨 같은 경우는 조영남 씨로부터 이 한 점당 10만 원 내외의 이 비용을 받기 시작했대요. 잘 알려져 있다시피 조영남 씨의 작품은 한 점당 1,000만 원 이상을 호가할 만큼 고가입니다. 송모 씨에게 그런데 10만 원밖에 주지 않고 100배가 넘는 금액에 판 것도 이게 논란이 컸었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이게 좀 많이 논란이죠, 사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조영남 씨는 그동안 송모 씨가 한 번도 비용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아서 더 많은 돈을 주지 않았었다라고 인터뷰를 한 바 있습니다. 또 어쨌든 그 송모 씨가 조영남 씨를 도와줬고 돈을 받았다는 거는 조영남 씨 그림에 손을 대긴 됐다. 뭐 이런 것 같은데 어느 정도의 그 도움인지가 핵심인 것 같고 간단히 보조 역할만 한 것인지 아니면 정말 다 전체 처음부터 끝까지 그려준 것인지 그게 굉장히 궁금한 포인트예요. 송모 씨 주장에 따르면은요. 조영남 씨가 그린 그림에 먹지를 대고 따라 그리기도 했고 이 얘기는 뭐예요? 조영남 씨가 이미 그림을 그려놨다는 거죠. 그 위에다 자기가 따라 그린 적도 있고 사진을 보내주면 사진을 보고 그린 적도 있고 반대로 송모 씨가 직접 구상하고 조영남 씨가 확인만 한 그림도 있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제 미술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렇게 미술 작품에서 조수를 쓰는 게 이게 흔한 일인가요? 이게 미술에 있어서 조수를 쓰냐 안 쓰냐, 그러니까 조수가 많이 참여한 작품을 순수하게 그 창작자의 작품으로 볼 수 있느냐는 아직도 뜨거운 논쟁 사안이거든요. 이 조영남 씨 변호인이 이 강조를 했던 것이 이것은 관행이다. 그리고 유명한 작가들도 본인들의 아이디어를 발현시켜줄 수 있는 그 뛰어난 테크닉을 가진 보조 작가들을 기용을 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만약에 이게 사기면 왜 팝아트의 선두주자인 웬디 워홀마저도 사기죄로 처벌받아야 되지 않았겠냐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또 검찰 측의 주장은 어떤 화투 작품의 어떠한 작품 같은 경우에는 보조 작가가 거의 80%를 그렸다라고 주장한 작품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서로의 말이 다 일리가 있기 때문에 정말 판결하기 어려운 재판이었을 거예요. 네. 그렇다면은 이번에 이제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내렸다는 거는 아이디어만 본인 거면은 그림을 그리는 손은 내 손이 아니라 이제 다른 사람 손이어도 이제 상관이 없다는 건가요? 이게 좀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쉽게 얘기하면 그렇게 판단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문제가 된 작품 같은 경우에는 조영남 씨의 고유의 아이디어에서 일단 출발을 했고요. 이 대작 작가가 기술 보조에 불과하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대작 작가를 고용해서 작품을 완성하는 것이 미술계의 관행이다라고까지 했는데 조영남 씨의 입장을 받아들인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판결 같은 경우는 형법보다 예술계에 굉장히 다양한 의견을 받아들여서 내린 결론이라고 해요. 자, 일명 화투 그림 대작 사건으로 5년 만에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아직도 풀리지 않은 의문점과 논란은 계속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네, 지난 5년간 치열한 법적 공방이 있었고 그 마침표를 찍었지만 이게 마침표가 아니란 느낌도 좀 들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아직도 남아있는 의문점을 조영남 씨께 직접 물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가수 조영남 씨가 5년간의 긴 법적 공방 끝에 처음으로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오케이. 일단 우리 풍문으로 들어쇼 시청자들 많이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아유, 안녕하세요. 깨끗한 풍문을 했어야 되는데 너저분한 풍문을 풍겨가지고 죄송합니다. 2016년이었거든요, 소송의 시작이. 이게 횟수로 5년을 갔는데 이렇게 길어질 거라고는 예상을 하셨어요? 진짜 몰랐죠. 길어졌어요. 그 5년 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이거 믿지 않을 거야. 나는 그 당황하면서도 또 그 내 시간을 많이 가졌잖아. 그래서 그림이 쌓이고 또 책 2권도 쓰고. 5년이라는 시간이었잖아요. 이 5년을 마무리한 이 판결에 대한 선생님의 좀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글쎄, 나는 1심 때는 경악을 하고 유죄가 났을 때 내 모습을 신문에 난 거를 그대로. 그러니까 이게 1심 판결이 나온 다음 그 직후에 그리신 그림인 거죠?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경직된 모습. 그런데 이제 무죄 났을 때는 뭐 활짝 웃고. 근데 이번은 대법원은 그렇게 왜 그런지 무슨 덤덤했던 것 같아. 덤덤해졌다는 건 어느 정도 이런 판결이 나올 거를 좀 예상을 하셨던 건가요? 그런 모양이야. 가족들의 반응은 좀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가장 곁에서 힘들었을 텐데. 들 반응도 뭐 다 그럴 줄 알았다. 뭐 다들 정신없더라고. 뭐 전화 받느라고. 깜짝 놀랐지. 재판 결과 나온 직후에 대한민국이 재판부가 오히려 조영남을 화가로 만들어줬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게 되게 인상적이었는데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그냥 나는 노래하는 연예인으로서 대중가수로서 내가 볼 땐 나는 현대미술을 굉장히 좋아했는데 그것이었을 뿐인데 5년 동안 이 국가가 나를 화가로 대접해 준 거야. 그리고 당신이 대법관님 4분 앞에서 이렇게 마주 서서 이렇게 변론한다는 건 정말 영광스러운 자리야. 그게 총체적으로 내 느낌엔 이게 국가가 나를 화가로 만들어줬다. 이런 생각이 들었지. 대작 사기 논란이 터진 이후 조영남 씨는 진행 중이던 프로그램에서 모두 하차하는 것은 물론 예정됐던 전시회 일정까지 전면 취소해야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힘들었던 건 그 납득이 안 가는 그 동생 같은 형 동생 하던 그 송모 씨 말씀이신 거예요. 그 친구가 나를 그렇게 실력 없는 그림 못 그리는 화가로 이렇게 몰아간 거. 그런 것들 얘기할 땐 참 안타깝고 그랬지. 지금은 서로 소통을 안 하시는 관계시고요. 전화 왔었어요. 잘 살고 있다고. 그냥 그게 끝이었어요. 자기가 뭐 도움이 된 것처럼 얘기하더라고. 그 도움이 된 것도 있고.
어떤 그림에 대해서 자기가 또 안 그렸다고 이렇게 진술을 해준 게 있어. 이 그림이 바로 문제가 된 그림인데요. 조영남 씨가 아이디어를 줬고 송모 씨는 복잡하고 세밀한 화투패의 대부분을 맡아 그렸다고 합니다. 이 저의 철학, 이 철학을 보셔야지 제 생각, 창의성 이렇게 그림을 누가 그렸냐 이건 아무 관계 없다는 걸 아셔야 된다. 무죄 판결이 났지만 풀리지 않은 의문과 논란들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현대미술에서는 그게 용납이 돼요. 그리고 누구나 조수를 기술 좋은 사람을 쓰려고 그러겠지. 네네. 그렇잖아? 네네. 뭐 만들어도. 네. 그건 하이어하는 사람의 재량이지. 네. 한간에는 그런 얘기도 있어요. 모두가 조수를 쓰는 건 아니다. 어떤 미술가들은 아예 조수를 쓰지 않는다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바로 그거야. 네. 그럼 나 같은 경우는 그때가 참 바쁠 때였어. 지금부터 6년 전쯤 한참 막 전시하고 그 바쁠 때 그 조수가 나타났어. 그래서 시작돼가지고 이제 사건이 이제 만들어지게 된 거지. 조수 작가 송모 씨에게 한 점당 10만 원의 공인비만 지급해 논란이 된 부분에 대해서도 솔직한 심경을 털어놨습니다. 나로서는 네. 조수한테 네네. 다른 조수보다 네. 더블로 네. 많이 준 거지. 일반적인 관행보다 오히려 더 주셨다는 거죠. 그럼. 결과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송모 씨께서 직접적으로 어떤 반대 의견을 내거나 그러진 않으셨나요? 안 했어. 나는 네. 5점 그렸으니까 50만 원이다. 10점 그렸 이렇게 해본 적도 없고. 네. 그 개수가 맨날 틀리니까 한 점일 때도 있고 2점일 때도 있고 뭐 10점 넘을 때도 있고 그러니까 그때마다 봐서 이렇게 이제 돈을 줬는데 그 친구 계산은 그렇게 했더라고. 근데 그거 외에도 따로 좀 목돈을 도와주셨던 적도 있는 걸로 들었거든요. 그럼. 그런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어느 정도 금전적인 보상이 있었을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건 왜 그런 것 같으세요? 그거는 돈 많은 친구가 네네. 인색하게 하지 않았냐 네. 하는 그 일상적인 일반적인 생각. 네. 그래서 내가 내 그림이 마음에 안 들면 환불해주겠다. 네. 근데 그동안에 환불을 많이 했어. 네. 그래서 내가 벌어놓은 거 다 환불할 때는 화랑이 50% 가져갔던 걸까지 다 환불을 쳐서 1,000원짜리면 500원만 받았거든. 네. 반반. 네네. 그것까지 환불을 다 해줬으니까. 조수 쓰는 게 끔찍하게 여겨져서. 근데 그건 내가 이제 바빠지면 쓸 것이고. 네네. 바쁜 일이 없으면 쓸 필요도 없지. 그건 그때 상황에 따라서. 네. 논란이 된 문제들에 대해 피하기보다는 정면 돌파를 선택한 조영남 씨. 그럼 향후 활동 계획은 어떻게 되시나요? 향후 활동은 되도록 좀 방송에서 나오라면 나가는 거고, 쇼 프로그램에 나오라면 나가는 거고, 쇼하자면 하는 거고, 그렇게 되는 대로 사는 거지. 그래, 그 5년 동안 작품하면서 내가 그 왜 피카소가 입체파를 창시했지? 뭐 마티스가 야수파의 성각자, 뭐 그 인상파, 고급 뭐 그런 것처럼 건방지지만 저도 학파를 하나 만들었어. 어떤 학파인가요? 회화, 트로트 회화, 트롯파인가요? 트로트파 회화. 알아듣지 쉽지 않아? 트로트처럼 쉽고 누구나 즐길 수 있다. 그런 그림을 그리겠다라는 의미인 거죠. 끝으로 이제 풍문으로 들어오신 시청자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너무 재밌게 봐요. 사실 풍문 얘기처럼 뒤 남 얘기하는 거 재밌잖아. 너무 재밌었어. 거기 패널로 한번. 저희 MC 박송 씨 옆자리가 비어 있거든요. 송이 내가 잘 알거든. 거기서 봐요.
거기서 봐요. 네. 아, 오랜만에 뵈니까 반가운데요. 여전히 밝으시네요. 네. 그 유머는 네. 트로트파 진짜로 예, 대중적인 그 새로운 학파가 될 것 같습니다. 자, 5년간의 긴 법적 공방 끝에 무죄 판결을 받은 조영남 씨 만나봤는데요. 한층 홀가분해졌다는 게 화면상으로도 느껴지지 않습니까? 네. 제가 먼저 근데 밝혀드릴 게 있어요. 본인이 풍문쇼에 나와야만 했고 풍문쇼가 나를 이끌었다라고 하셨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 주인공이 이 자리에 있으십니다. 그분 때문에 여기에 나오셔야 됐다고 그러셨어요. 누구? 그 주인공은 바로? 예.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본인이 풍문쇼에 나와야만 했고 풍문쇼가 나를 이끌었다라고 하셨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 주인공이 이 자리에 있으십니다. 그분 때문에 여기에 나오셔야 됐다고 그러셨어요. 누구? 그 주인공은 바로 네네. 황경진 씨입니다. 황경진 씨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인터뷰를 하러 가기 전에 내용을 정확히 알아야 돼서 확인을 해봤더니 2018년 4월 16일 방송이었어요. 정확히 아시네요. 방송계에 당분간이 아니라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영원히 못 나올 수도 있다라는 그 방송 관계자 말을 좀 들었는데 그대로 있는 그대로 말씀드렸는데 다시 제가 그분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지금 무죄 나왔는데 어떻게 된 거냐. 그러니까 이름의 방송놈들이 무죄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섭외가 가능하지 않냐. 뭐 쓰임새가 있으면 조영남 씨는 워낙 예능감이 있기 때문에 쓸 수 있다라고 다시 얘기합니다. 네네네. 황영진 씨 때문에 조금 화가 네네. 나셔가지고. 네. 아니 제 의견이 아니라 방송국 놈들의 이야기를 전한 겁니다. 어쨌든 뭐 상처가 됐다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근데 미술계에서 꼭 부정적으로만 생각하진 않는 것 같아요. 저는 웃으면서 뭐 봤지만 되게 공감하면서 조영남 씨 얘기 들었거든요. 저는 창작자의 아이디어와 영감이 당연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림도 산업이기 때문에 구매자가 어떤 그림을 샀다면 그거는 그 창작가의 철학과 메시지와 영감을 사는 것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CEO가 본인의 아이디어를 사업으로 가져와서 직원들한테 시켰어요. 그런데 그 수익을 당연히 CEO가 더 많이 가져가야 되잖아요. 제가 회장님 야근은 제가 더 많이 했으니까 그 수익을 저한테 더 주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거든요. 아이디어와 영감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조영남 씨 말에 굉장히 공감을 하면서 봤고 복귀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의 시선도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저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제가 보기엔 주변에서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충분히 복귀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미술작품 보조 작가를 인정하는 첫 번째 법적 선례를 남긴 만큼 조영남 씨가 앞으로 어떤 예술 활동을 펼칠지 귀추가 주목되는데요. 이제 법적으로 판단을 무죄로 받으셨으니까 미술가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기다리는 건 가수의 모습, 또 방송인으로서의 모습, 좋은 모습들 볼 수 있길 기대하겠습니다. 진실이 알고 싶은 풍문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궁금증이 풀릴 때까지 넓고 깊고 흥미로운 풍문어 드로쇼는 계속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채널 A